이번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. 바로 신탁소득세의 핵심, 신탁회계 이익, FAI하고 분배 가능 순이익, DNI인데요. 이게 언뜻 보면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확실히 구분해야 신탁 관리나 뭐 세금 계획이 제대로 선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목표는 오늘 여러분이 이 둘을 확실하게 딱 구분하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. 근데 바로 궁금한 게 생겨요. 왜 이렇게 복잡하게 소득 개념이 두 개나 필요한 건가요? 그냥 하나로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부터 드네요. 네. 그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. 이게 본질적으로 역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FAI는요. 신탁법이나 그 신탁 문서 자체에 따라서 수탁자가 수익자한테 얼마를 줘야 하는가 혹은 줄 수 있는가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에요. 반면에 DNI는 이건 이제 연방세법 얘기인데 그렇게 분배된 돈 중에서 실제로 얼마까지가 과세 대상이냐 이걸 정하는 한도액 같은 거죠. 그러니까 분배할 수 있는 돈이랑 세금 내야 하는 돈의 한도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. 아하, 그러니까 FAI는 법적인 분배 기준, DNI는 세법상의 과세 기준 이렇게 딱 나뉘는 거군요. 좋습니다. 그럼 FAI부터 좀 더 파고 들어볼까요? 이건 그럼 수탁자가 지켜야 할 뭐 회계 규칙 이런 느낌인가요? 네, 맞아요. 거의 그런 셈이죠. FAI는 기본적으로 그 신탁 문서 자체의 규정이 제일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주법, 많은 주에서 쓰는 뭐 통일원칙 소득법, UIPA 같은 법률을 따릅니다. 핵심은 신탁 재산을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. 소득, 그러니까 이자, 배당금, 임대료처럼 지금 당장 현금으로 만드는 거하고요. 원금, 최초에 넣은 돈이나 뭐 자산을 팔아서 생긴 자본이득처럼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것, 이렇게요. 그래서 FAI는 이 소득 부분에서 관련된 비용을 뺀 금액이고요. 이걸 통해서 현재 소득받는 사람하고 나중에 원금 받을 사람, 이 양쪽의 이해관계를 좀 공정하게 맞추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. 잠깐만요. 그럼 전통적으로 자본이득은 FAI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원금으로 본다는 거죠? 네, 보통은 그렇죠. 자산 가치가 늘어난 거니까 이건 나중에 원금 받을 사람, 즉 나머지 수익자 몫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근데 요즘처럼 막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면 현재 소득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요.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원금 가치만 커지는 셈이니까요. 이런 건 어떻게 조정을 하나요? 네. 정확히 보셨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신탁 문서를 만들 때 아예 FAI 정의를 좀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면 자본이득의 일부는 FAI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매년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, 한 3에서 5% 정도를 FAI로 보고 분배하는 단위 신탁, 유닛 트러스트 방식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. 그래서 신탁 처음 설계할 때 이런 걸 잘 따져봐야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절이 가능하군요. 자, 그럼 FAI가 얼마나 줄 수 있냐의 법적 기준이라면 이제 동전의 다른 면, 그렇게 준 돈에 세금은 어떻게 붙냐 이걸 봐야겠네요. 이게 DNI 역할인데 이건 진짜 순수하게 세금 계산용 개념인가요? 그 신탁 소득세 신고서 Form 1041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계산되는 숫자입니다. DNI가 왜 있냐면 근본적으로 도관, 컨두이트 원칙이라는 걸 구현하려고 있는 거예요. 신탁에서 번 돈이 신탁 단계에서도 세금 내고 또 수익자가 받아서 또 세금 내고 이렇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걸 막아주는 장치인 셈이죠. 구체적으로 DNI 역할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. 첫째는 신탁이 수익자한테 돈을 줬을 때 신탁 자체가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돼요. 둘째는 반대로 수익자가 받은 돈 중에서 여기까지만 과세소득이다 하고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고요. 셋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분배된 소득의 성격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이게 과세 이자냐, 면세 이자냐, 배당이냐 이런 성격을 그대로 수익자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. 와, 그 성격 유지 기능, 그거 진짜 흥미로운데요. 그럼 예를 들어 신탁이 지방채 같은 데 투자해서 면세이자를 벌었어요. 그럼 이걸 수익자한테 주면 DNI를 통해서 수익자도 그 돈을 면세로 받을 수 있다. 이 말씀이시죠? 바로 그겁니다. 정확해요. 그래서 DNI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. 일단 신탁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시작하는데요. 몇 가지 조정을 해요. 대표적으로 세법상 소득은 아니지만 실제로 수익자한테 줄 수 있는 돈인 면세 이자는 DNI 계산할 때 다시 더해주고요. 물론 관련 비용은 빼고요.
반대로 자본이득은 보통 원금으로 보니까 D&I 계산에서는 빼버리는 식이죠. 이렇게 해서 딱 올해 수익자한테 분배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총량, 한도, 이걸 만드는 거예요. 아, 여기가 진짜 중요한 지점이네요. FAI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고 D&I는 그중에서 세금 붙는 한도. 근데 이게 항상 같지는 않다. 그렇죠. 자본이득은 보통 둘 다 해서 빠지지만 면세이자는 D&I 계산에는 포함되고. 야, 여기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. 바로 그 차이점, 그리고 D&I의 그 도관 역할 때문에 세금 계획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. 신탁 자체는요, 소득이 조금만 높아져도 금방 최고세율, 지금 37%인데 이걸 막고 쉬워요. 근데 개인 수익자는 훨씬 소득이 높아야 그 세율을 적용받잖아요. 그러니까 D&I는 신탁의 과세소득을 분배라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수익자한테 넘겨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. 이걸 잘 쓰면 가족 전체 세금을 합법적으로 확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아, 그 도관 역할,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격 유지, 이게 절세의 핵심 키워드군요. 면세 이자뿐 아니라 장기 자본이득이나 적격 배당 소득처럼 좀 유리한 세율 적용받는 소득도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 세금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 수탁자가 FAI 기준으로 분배한 금액이 D&I, 즉 과세 한도를 넘어섰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넘어가면 그럼 그 넘어간 부분은 세금을 안 내나요? 빙고. 그 초과분은 수익자 입장에서는 세금 없는 원금 분배로 간주됩니다. 그러니까 수탁자는 FAI 실제 주는 돈, 그리고 D&I 세금 붙는 한도를 잘 조절하면 수익자한테 현금은 주면서도 세금 부담은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. 이야,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우네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FAI는 신탁법상 수탁자가 얼마를 분배해야 하는지 혹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계적인 개념이고 네. D&I는 그렇게 분배된 돈이 세법상 어떻게 취급될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다. 이 둘의 차이랑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게 결국 신탁을 똑똑하게 관리하고 세금도 아끼는 첫걸음이다.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네, 완벽하게 요약하셨습니다. 결국 신탁 관리라는 게 그 법적 의무인 FAI와 세무적 결과인 D&I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두 개념을 정말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죠. 네,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FAI와 D&I,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얽혀서 신탁의 작동 방식과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의 이해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 던져드릴게요. 아까 신탁 문서에서 FAI 정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. 예를 들어 자본이득 일부를 FAI에 포함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요. 만약 이렇게 FAI 설계를 좀 의도적으로 D&I 규칙이랑 조합한다면 특정 가족의 어떤 재정 목표나 상황에 맞춰서 얼마나 더 정교하게 맞춤형으로 세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